할머니, 지금 빨리 나가세요. 보험회사 직원이 제게 몰래 건넨 건 작은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세요. 그 순간 제 옆에는 며느리가 앉아 있었고 뒤쪽 대기석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보다 더 큰 절박함이 담겨 있었죠. 72살 해를 살아오면서 그렇게 심장이 미친 듯 뛰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말하고 비상구 쪽으로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쪽지가 제 목숨을 살릴 마지막 경고였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72, 평생 손맛 하나로 살아오신 경기도 안성에서 한과 가게를 운영하는 박영숙 할머니입니다. 단골 손님이 끊이지 않을 만큼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건강검진 결과, 그리고 그녀의 삶을 뒤흔든 한 통의 문자. 보험 사기 조직입니다. 신고하세요. 그날 이후 김영숙 할머니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온한 일상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영숙은 이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3살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손에 익은 일은 여전히 능숙하게 해냈죠. 찹쌀가루를 반죽하며 손끝으로 느껴지는 촉촉한 감촉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약식을 만들 예정이었어요. 어머니, 아직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며느리 세린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반죽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33살의 며느리는 흰색 실크 가운을 입고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옅은 향수 냄새가 따라 들어왔죠. 습관이 되니까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 세린이는 오늘 늦게 일어났네? 어제 회사 일이 좀 많았어요. 보험 상품 개발 회의가 늦게까지 이어져서요. 세린은 냉장고를 열어 생수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깔끔하게 프렌치 네일로 꾸며져 있었어요. 영숙은 자신의 거친 손을 힐끔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과를 만들느라 굳은 살이 배긴 손이었죠. 준호는 벌써 나갔어? 네, 일찍 나가더라고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대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항상 바빴어요. 어릴 적부터 성실했던 준호는 41살이 된 지금도 일에 몰두했죠. 그래서인지 집안일은 거의 챙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요? 세린이 물컵을 입에 대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냥 그렇지 뭐. 나이가 나이인데 어디 안 아픈 데가 있겠어. 무릎이 좀 쑤시긴 하지만 괜찮아. 무릎이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직 바빠서 못 갔어. 가게 일도 있고. 영숙은 다시 반죽에 집중했습니다. 세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요즘은 무릎 주사도 좋은 게 많다던데. 그리고 어머니, 혹시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작년에 받았지. 별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 올해도 받으셔야죠. 제가 예약 도와드릴게요. 보험사 제휴병원이 있어서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영숙은 며느리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3년 차인 세리는 처음엔 서먹했지만 요즘 들어 점점 다정해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이 기특했죠. 그래, 고맙다. 내가 알아서 해줘. 네, 어머니. 참, 이거 드세요. 세리는 선반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갈색 병에는 홍삼정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니?
홍삼정이요.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나눠준 건데 저랑 준호는 안 먹으니까 어머니가 드세요. 면역력에 좋대요. 영숙은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감이 제법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진한 홍삼향이 퍼졌습니다. 이런 거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공짜로 받은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하루에 한 스푼씩 드시면 돼요. 세리는 작은 스푼을 꺼내 홍삼정을 한 숟가락 떠서 물컵 옆에 놓았습니다. 영숙은 스푼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뭔가 미묘하게 낯선 맛이 느껴졌죠. 약간 씁쓸한 끝맛이었습니다. 맛이 좀 특이하네. 홍삼이 원래 그래요.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세리는 환하게 웃으며 영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오전 10시쯤 영숙은 가게로 향했습니다. 동네 시장 한쪽에 자리 잡은 작은 한과 가게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12년째 혼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영숙네 한과라는 글씨가 햇볕에 발해 있었어요. 영숙아. 옆 가게 꽃집 주인 봉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74살의 봉자는 영숙과 초등학교 동창이었죠. 두 사람은 환갑이 넘어서도 서로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봉자야, 오늘 장사 잘 돼? 그저 그래. 요즘 꽃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는? 나도 비슷해. 명절 아니면 한과 찾는 사람이 없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봉자는 영숙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물었어요. 근데 너 안색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한과 주문이 좀 들어와서 새벽부터 일했거든. 무리하지 마. 나이가 나이인데. 우리 이제 70 넘었잖아. 영숙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머리가 약간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어젯밤에 잠을 설쳐서 그런가 싶었죠. 괜찮아. 약간 두통이 있는데 금방 나을 거야. 그래도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자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오후 4시쯤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계절에 비해 두꺼운 옷차림이었죠.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약식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한 상자만 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포장을 하면서 슬쩍 남자를 쳐다봤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죠. 3만 원입니다. 남자는 지갑을 꺼내 현금을 건넸습니다. 영숙이 거스름 돈을 주려 하자 남자는 손을 저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는 약식 상자를 들고 빠르게 가게를 나갔습니다. 영숙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한 손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때 집에 돌아오자 세린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가게 일은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 무리하지 마세요. 요즘 어머니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세리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맙다. 내 덕분에 힘이 나네. 참 어머니. 혹시 은빛 재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은빛 재단? 그게 뭔데? 노인복지단체예요. 제가 회사에서 자료를 봤는데 무료 건강검진이랑 생활지원 서비스를 해준대요. 어머니 같은 분들한테 딱 좋을 것 같아서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세린이 이렇게 챙겨주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좋은 곳이네. 나중에 제가 신청 도와드릴게요. 여러 혜택이 많대요. 세리는 다시 노트북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밤 9시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어요. 평온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미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가게에 왔던 검은 코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침에 먹은 홍삼정의 이상한 끝맛도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했죠. 세리는 좋은 며느리였고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숙의 눈은 천천히 감겼다 떠지기를 반복했어요.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조금 섬뜩하게 느껴졌죠. 영숙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몸이 미묘하게 떨렸어요. 그날 밤 영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곧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무너짐의 시작이 바로 오늘부터였다는 것을 말이죠. 영숙은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나른했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이나 늦게 일어난 거였죠.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영숙은 당황스러워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세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물컵과 홍삼정 병이 들려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지?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데. 어제 피곤해 보이셔서 그냥 주무시게 놔뒀어요. 가게는 오늘 쉬셔도 돼요. 세리는 부드럽게 말하며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홍삼정 한 스푼을 떠서 영숙에게 건넸어요. 아침 드시기 전에 이거 먼저 드세요. 기력 회복에 좋아요. 영숙은 스푼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미묘한 쓴맛이 혀끝을 자극했어요. 삼키고 나니 목구멍이 약간 따끔거렸습니다. 맛이 여전히 좀 이상한데. 홍삼이 원래 그래요.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세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영숙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어제보다 더 자주, 더 세게 느껴졌어요. 영숙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쯤 영숙은 겨우 몸을 일으켜 가게로 향했습니다. 걷는데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난간을 꽉 잡아야 했죠. 숨도 평소보다 가빠졌습니다. 영숙아, 너 얼굴색이 왜 그래? 봉자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영숙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한 정도가 아니야. 안색이 창백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영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커졌어요. 자신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내일 준호가 시간 나면 같이 가볼게. 그래, 꼭 가봐. 나이 먹으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영숙은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작업대 앞에 앉아 한과를 만들었을 텐데 오늘은 의자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점심때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엄마, 점심 드셨어요? 아직 입맛이 없어서. 어디 아프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영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뺨도 평소보다 푹 꺼진 것 같았죠.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세린이가 요즘 어머니 잘 챙겨드리죠? 응, 잘 챙겨줘. 홍삼정도 사다 주고. 다행이네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써드려서 미안해요. 전화를 끊고 나자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몸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어지럼증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작업대를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죠. 영숙아. 봉자가 달려와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한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당장 병원 가야겠어. 이거 심각해 보여. 아니야, 잠깐만 앉아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어지럼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생각이 또렷하지 않았죠. 물 좀 마셔봐. 봉자가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영숙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15분쯤 지나자 어지럼증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봉자가 여전히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 응, 좀 나은 것 같아. 영수가 솔직히 말해봐. 요즘 뭔가 이상한 거 없어? 약 같은 거 먹고 있어?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먹는 약은 없었어요. 단지 세린이 준 홍삼정뿐이었죠. 홍삼정만 먹고 있어. 세린이가 회사에서 받아온 거. 홍삼정? 그거 맛은 어때? 좀 이상해. 쓴맛이 강하고. 봉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녁 때 집에 돌아오자 세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밝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괜찮으세요? 응,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미역국이랑 생선구이예요. 세리는 영숙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고마워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시기 전에 홍삼정 드세요. 세리는 이미 스푼에 홍삼정을 떠놓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봉자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죠. 오늘은 괜찮아. 몸이 좀 안 좋아서 나중에 먹을게. 세린의 얼굴에 순간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미소가 약간 굳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환하게 웃었죠. 그러세요? 그럼 식사 후에라도 꼭 드세요. 거르시면 안 돼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은 좋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몇 숟가락 더 먹었죠. 어머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아니, 자꾸 깨. 잠이 얕아진 것 같아. 그럼 수면제 처방받으실까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아니야, 괜찮아. 세리는 잠시 영숙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참, 어머니. 은빛재단에서 무료 건강검진 신청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병원 가시면 돼요. 그래. 고맙다. 제가 같이 모셔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영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문득 홍삼정 병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은 몸을 일으켜 서랍에서 병을 꺼냈어요. 라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제조사 이름, 성분, 유통기한 등이 적혀 있었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자 역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홍삼 특유의 향 뒤에 묘한 화학약품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병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밤 11시쯤 영숙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을 청했지만 쉽게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린의 미소, 홍삼정의 이상한 맛, 봉자의 걱정스러운 눈빛,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귀를 기울였어요. 세린과 준호가 나지막이 대화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세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상하다니? 깜빡깜빡하시고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심각해 보여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치매. 그 단어가 영숙의 귀를 때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은 멀쩡한데 왜 세리는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치매라니 그 정도는 아니겠지. 다음 주에 검진 갈 때 정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기 발견이 중요하잖아요. 영숙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죠. 복도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영숙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어요. 천장에 작은 틈새가 보였습니다. 그 틈새를 통해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죠.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무너짐의 중심에 세린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영숙의 눈은 계속 떠져 있었어요.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숙은 간밤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세린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치매. 자신은 멀쩡한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세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은빛재단에서 주선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응, 나갈게. 영숙은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욱 짙어졌죠. 세린이 매일 챙겨준 홍삼정을 먹은 뒤로 컨디션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세린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요즘 깜빡하시는 것도 있고 어지러우신 것도 있잖아요. 나는 깜빡한 적 없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세린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웃었어요. 어머니가 못 느끼시는 거예요. 저랑 준호 오빠는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영숙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거리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낯선 곳으로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간판에는 민들레 건강검진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린은 영숙의 팔을 붙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접수대에서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은빛재단 추천으로 오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영숙은 세린과 함께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는 나이 든 분들이 여럿 앉아 있었어요. 모두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정세린 보호자님, 잠깐만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간호사가 세린을 불렀습니다. 세린은 영숙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계세요. 금방 올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린이 사라지자 갑자기 주변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대기실의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영숙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이영숙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요즘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시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저는 멀쩡합니다. 의사는 서류를 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어요. 오늘 간단한 인지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날짜, 현재 대통령 이름, 100에서 70 빼기 영숙은 모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 말씀으로는 집에서는 좀 다르시다고 하던데요.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의사가 세린의 말만 믿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검사가 끝나고 영숙은 다시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세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영숙은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죠. 그때 접수대 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였어요. 가게에 약식을 사러 왔던 바로 그 남자였죠. 남자는 접수 직원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남자는 고개를 돌려 대기실을 훑어봤어요. 영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영숙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어. 영숙은 일어나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가다가 문득 멈춰 섰어요. 복도 끝에 작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영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달 목표는 5명입니다. 한 건당 2천만 원씩 배분하고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검은 코트 남자와 아까 그 의사가 서류를 보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숙 케이스는 어때요? 보호자가 협조적이에요. 치매 진단 나오면 바로 보험금 청구 들어갑니다.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험금, 치매 진단.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자신이 표적이 된 걸까요? 좋아요.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영숙은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죠. 세린이 이 일에 연루돼 있는 걸까요? 그때 누군가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검은 태안경을 쓰고 정장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지금 나가셔야 해요. 여자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숙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이 병원을 나가세요. 위험합니다. 여자는 영숙의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복도 반대편으로 사라졌어요. 영숙은 손을 펼쳤습니다. 쪽지에는 급히 휘갈긴 글씨가 적혀 있었죠. 보험 사기 조직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강미정 드림.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검은 코트 남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빠른 걸음으로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세린이 돌아와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다녀왔어. 검사 다 끝나셨죠? 그럼 가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대로 순순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영숙은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세린아, 미안한데 지갑을 병원에 두고 온 것 같아. 혼자 가서 찾아올게.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영숙은 세린이 대답하기도 전에 돌아서 병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세린이 따라오지 않고 서 있었어요. 영숙은 병원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기실로 가는 대신 반대편 출구로 향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출구를 나서자 큰 도로가 보였어요. 영숙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가 멈춰 서자 재빨리 뒷자리에 올라탔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동부경찰서요. 영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세린이 병원 밖으로 나와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영숙은 몸을 낮췄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죠. 차창 밖으로 병원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영숙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다시 읽었어요. 강미정.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자신을 도와준 걸까요?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린이 정말 자신을 속인 걸까요?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방금 들은 대화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20분쯤 지나 택시가 경찰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영숙은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어요. 경찰서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자신이 멀쩡하다는 것을, 세린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죠. 영숙은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내부를 비추고 있었어요. 민원실 창구에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영숙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보험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경찰관은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험 사기 조직 얘기를 엿듣고 오셨다는 거죠? 네, 분명히 들었어요. 검은 코트 입은 남자랑 의사가 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증거는 있으세요? 영숙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경찰관은 쪽지를 받아들고 읽었어요. 강미정이라는 분은 누구신가요? 저도 처음 봤어요. 병원에서 저한테 이 쪽지를 주고 도망가라고 했어요.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담당 형사님께 보고 드릴게요. 영숙은 민원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민원인들이 몇 명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죠. 15분쯤 지나 40대 초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오 형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영숙은 형사를 따라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에는 책상과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형사는 영숙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영숙은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세린이 준 홍삼정, 이상한 증상들, 병원에서 들은 대화, 강미정이라는 여자. 형사는 노트에 메모하며 들었어요. 따님께서 정말 보험 사기 조직과 연루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병원과 은빛재단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영숙은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에 돌아가면 세린이 있을 텐데요. 결국 영숙은 봉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봉자야, 나야. 지금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려. 설명하기 길어. 지금 경찰서 앞인데 너네 집에 가도 될까? 그래, 당장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30분 후 영숙은 봉자의 집 앞에 섰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어요. 봉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서 와. 무슨 일이야? 영숙은 안으로 들어가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홍삼정, 병원, 보험 사기 조직. 봉자는 점점 굳어지는 얼굴로 들었어요. 그럼 세린이가 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야? 그런 것 같아. 보험금을 타려고. 봉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그 나쁜 것들. 내가 가만 안 둬. 봉자야, 나 며칠만 여기 있어도 될까? 당연하지. 내 방 써. 영숙은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세린이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난리예요. 준호야, 엄마 지금 봉자네 집에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영숙은 설명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전화로 다 말하기엔 너무 복잡했어요. 준호야, 지금 봉자네 집으로 와줄래? 할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영숙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점점 창백해지는 얼굴로 들었죠.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응.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하지만 세린이가 그럴 리 없어요. 세린이는 착한 애예요. 영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를 믿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준호야, 엄마를 믿어줘.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정리가 안 돼요.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어제 했어. 오형사라고. 그럼 일단 경찰 조사를 기다려봐야죠. 엄마, 혹시 요즘 정말 깜빡하시는 건 없으세요? 영숙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멀쩡해. 세린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세린아, 나야. 엄마 찾았어. 봉자 이모 집에 계셔. 응, 나도 지금 여기 있어. 영숙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호가 세린에게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봉자가 문을 열자 세린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했어요. 왜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세린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봉자가 세린 앞을 막아섰습니다. 세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보험 사기 조직이라며?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며? 세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억울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영숙이가 다 들었어. 세린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순간이었지만 영숙은 분명히 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혹시 환청이나 환각 증상은 없으세요? 뭐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초기 치매 환자는 피해망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세린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나는 치매가 아니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어제 검사 결과 나왔어요. 경도인지장애 진단이요. 치매 전 단계예요. 영숙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민들레 건강검진센터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진단명에는 경도인지장애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조작이야. 나는 검사도 제대로 안 받았어. 어머니, 받으셨어요.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영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준호야, 엄마 말 믿어줘. 이건 거짓말이야.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엄마, 일단 다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 받으시고. 그래, 그렇게 하자. 봉자가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절대 혼자 가지 마. 세리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좋아요. 다른 병원에 가세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저녁 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영숙님, 병원 측에 확인해 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민들레 건강검진센터는 정식 등록된 의료기관입니다. 은빛재단도 합법적인 비영리 단체고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제 신고는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할머니, 혹시 정말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요.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아들도. 봉자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나는 너 믿어. 끝까지 같이 싸우자. 영숙은 봉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숙은 봉자네 집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세린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서, 경도인지장애.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보험금을 타려는 거대한 음모였죠. 어둠 속에서 영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영숙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짚었죠. 검은 코트 남자의 차가운 눈빛, 세린의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검사 결과지에 적힌 낯선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어요. 불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창밖이 밝아오자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를 펼쳤습니다. 봉자가 어제 건네준 것이었죠. 첫 페이지에는 봉자의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어젯밤 11시 30분 취침. 홍삼정 한 포 복용. 자정쯤 어지러움. 새벽 4시 화장실. 다시 잠들기 어려웠음. 영숙은 펜을 들고 오늘 아침의 상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잠든 시간, 깬 시간, 몸 상태, 기분까지. 글씨가 조금 삐뚤어졌지만 또렷했어요. 이 노트가 자신을 지켜줄 무기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침 8시, 봉자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준비됐어?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어요. 노트, 지난번 검사 결과지,
홍삼정병 3개, 그리고 신분증까지. 두 사람은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들레 검진센터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죠. 병원 신경과 접수 창구 앞에 섰을 때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재검사를 받고 싶어서요. 영숙은 가방에서 결과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신경과 선생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영숙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봉자가 그 손을 감싸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우리 제대로 하는 거야. 30분쯤 지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남자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결과지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죠. MMSE 점수가 22점이라고 나왔네요. 그런데 어르신,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환승도 했고요. 병원 찾는데 어려움은 없으셨고요? 네, 전혀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MMSE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피로하거나 긴장하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모카 검사도 함께 해볼게요. 모카요? 네, MMSE보다 좀 더 세밀하게 인지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예요. 그리고 혹시 최근에 드신 약이나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있으세요? 영숙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봉자가 정리해준 복용 기록이 적혀 있었죠. 의사는 노트를 받아 읽어 내려갔어요. 아, 정리를 정말 잘해오셨네요. 수면 시간, 복용 시간, 증상까지 다 적으셨네요. 친구가 도와줬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도 같이 할게요. 혹시 홍삼정 같은데 수면제 성분이나 진정 성분이 섞여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스크리닝 검사라고 하는데 몸속에 남아있는 약물 성분을 찾아내는 거죠.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홍삼정 병들은 따로 분석을 맡기는 게 좋겠어요. 의사는 책상 서랍에서 투명한 비닐봉투와 라벨 스티커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봉인해서 보관하시고 저희 실험실로 보낼 건 따로 접수할게요. 나머지는 어르신이 직접 보관하세요.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증거물에 인수인계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의미가 있거든요. 영숙은 그 말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의사는 봉투에 날짜와 시간, 자신의 서명을 적고 영숙에게도 사인을 받았어요. 검사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결과는 일주일 안에 나올 거고 혈액 검사는 3일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봉자가 영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언니.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거야. 검사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영숙은 문득 지난주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막막했죠.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노트에 기록이 쌓이고 의사가 구체적인 검사 이름을 말해주고 증거물이 봉인되는 과정을 직접 보니까 안개자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어요. 검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자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봉자가 물었죠. 언니, 배고프지? 밥 먹고 가자. 응. 그런데 봉자야, 우리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어. 뭔데? 의료기록 사본 떼는 거. 민들레 검진센터 거. 봉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 그거 중요해.
혹시 나중에 기록이 바뀌거나 사라지면 안 되니까.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마친 뒤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민원실 직원에게 의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 방법을 물었죠. 직원은 친절하게 서류를 건네주며 설명했어요. 본인 신분증하고 신청서 작성하시면 돼요. 검진센터 쪽에 공문 보내서 사본 받아오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요. 영숙은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검진 날짜, 검진 기관 이름까지. 봉자가 옆에서 확인해 줬어요. 접수번호 꼭 챙겨. 응. 접수를 마치고 나오며 영숙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봉자야, 은빛재단이랑 민들레 검진센터가 진짜 제대로 된 데인지 어떻게 확인해? 봉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거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국세청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대. 두 사람은 근처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죠. 은빛재단을 검색하자 여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사이트가 두 개나 있었거든요. 하나는 주소가 서울이었고 다른 하나는 경기도였어요. 이거 뭐야? 둘 다 은빛재단인데 주소가 다르네. 봉자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이거 유사 명칭일 수도 있어. 진짜 재단 이름을 살짝 바꿔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거. 영숙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나한테 문자 보낸 데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야? 가능성이 있지. 일단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해 봐야 해. 두 사람은 화면을 캡처하고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 검진센터도 검색해 봤죠. 검진센터는 사업자 정보가 나왔지만 대표자 이름이 낯설었어요. 영숙은 그 이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며 봉자가 말했어요. 언니, 우리 이제 체크리스트 만들자. 체크리스트? 응. 매일 확인할 것들. 약 먹기 전에 사진 찍기, 복용 시간 적기, 몸 상태 기록하기, 이상하면 바로 병원 전화하기. 이런 거.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자의 말이 맞았어요. 감정에만 휘둘리면 안 됐습니다. 기록하고 확인하고 증거를 쌓아가야 했죠. 그날 저녁 가게로 돌아온 영숙은 책상 앞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검사 접수증, 의료 기록 사본 신청 접수번호, 인터넷에서 프린트한 자료들까지 하나씩 투명 파일에 넣어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손가락 끝이 잉크로 약간 검게 물들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응. 병원. 또요? 엄마, 괜찮은 거 맞죠?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았어요. 증거가 더 모여야 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재검사 받은 거야. 걱정 마.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세린이가 엄마 요즘 밤에 잠 설친다고 걱정하던데.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세린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였죠. 아니야. 나 잘 자. 그리고 준호야, 엄마가 요즘 같은 질문 반복한다고 세린이한테 들었니?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세린이가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엄마는 그런 적 없어. 여기 기록도 다 있고. 영숙은 노트를 펼쳐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며칠간의 상세한 기록이 화면에 떴죠. 엄마 이게 뭐예요? 매일 기록한 거야. 잠잔 시간, 일어난 시간, 한 일, 통화 내역까지. 반복 질문 같은 건 없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준호야, 엄마 말 믿어줄 수 있지? 당연하죠. 그런데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정리되면 다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들은 이리저리 흩어졌지만 결국 땅에 닿았습니다. 영숙도 그랬어요.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죠. 서랍에서 홍삼정 봉인 사진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투명 비닐 위에 붙은 라벨 스티커, 거기 적힌 날짜와 의사의 서명. 이 작은 스티커 한 장이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될 거라는 걸 영숙은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숙은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오늘부터 나는 기다리지 않는다. 확인한다. 펜을 내려놓고 불을 끄려는데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 번호는 가려져 있었어요. 민들레 검진센터입니다. 재검은 불필요합니다. 기존 결과가 정확합니다. 영숙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자기가 재검 요청을 민들레 검진센터에 한 적이 없었거든요. 대학병원에서 받은 거였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영숙은 침착하게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시간과 내용을 적었어요. 이것도 증거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그 생각이 들자 무섭기보다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영숙은 이를 악물었어요. 좋아. 그럼 나도 끝까지 가볼게.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했지만 영숙의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이겨내야 한다는 의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영숙은 내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오 형사에게 전화하기, 문자 발신 번호 확인 방법 알아보기, 혹시 모르니까 가게에 CCTV 설치 알아보기. 할 일이 많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예전처럼 막막하지 않았어요. 길이 보였거든요. 비록 험하고 멀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영숙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가파르고 힘들었지만 한 발 한 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앞이 환해지는 걸 느꼈죠.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을 때 영숙은 눈을 떴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맑았어요. 노트를 펼쳐 오늘의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5째 날. 맞서 싸우기 시작한 날. 영숙은 아침 7시에 일어나 가장 먼저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젯밤 받은 이상한 문자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발신 번호가 가려진 채로 온 그 문자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영숙은 휴대폰을 들고 봉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봉자야, 나 어젯밤에 이상한 문자 받았어. 무슨 문자? 영숙이 내용을 읽어주자 봉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그거 누가 언니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야. 조심해야 해. 나도 그런 것 같아. 오늘 오 형사님한테 전화해 볼 거야. 전화를 끊고 영숙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약식을 찌고 유가를 정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10시쯤 되어 오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는 3번 신호음이 울린 후 연결됐습니다. 네, 오 형사입니다. 형사님, 저 영숙이에요. 지난번에 상담했던. 아, 네.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영숙은 어젯밤 문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영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그 문자 캡처본 제게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보낼게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을 보신 적 있으세요? 영숙은 며칠 전 검은 코트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검은 코트 입은 남자가 가게 앞을 서성이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조심하시고 혹시 또 이상한 연락 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저희도 지금 민들레 검진센터 쪽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세린이었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영숙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앉아요. 세리는 카운터 앞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험 서류예요. 진단서가 필요한데 민들레 검진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돼요. 진단서요? 왜요?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시니까 보험 청구를 해야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법적 보호자 지정도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법적 보호자라는 말이 귀에 꽂혔어요. 세린 씨, 나 아직 멀쩡해요. 보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세린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준호 오빠도 동의했고요. 준호가? 네. 어머니 혼자 결정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가족들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영숙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나 아직 혼자 결정 못할 만큼 정신없지 않아요. 그 서류 가져가요. 세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세린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어요.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세린이 나가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의자에 주저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죠. 점심때쯤 봉자가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영숙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 영숙은 세린과의 대화를 들려줬습니다. 봉자는 붕괴하며 주먹을 쥐었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감히. 언니, 우리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알아. 그런데 봉자야, 나 준호한테 전화하기가 무서워. 왜? 만약 준호가 정말 세린 편을 들면 어떡해? 봉자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지금 감정으로 얘기하면 안 돼. 우리한테 있는 거 보여줘. 노트, 검사 결과, 문자 캡처 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자 말이 맞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싸우면 질 게 뻔했죠. 오후 4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막 퇴근한 참이었어요.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준호야, 오늘 시간 되니?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저녁 먹고 갈게요. 저녁 7시 준호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영숙은 테이블 위에 문서처를 펼쳐 놓았습니다. 노트, 검사 의뢰서, 문자 캡처, 의료기록 사본 신청 접수증까지.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앉아. 차근차근 설명할게. 영숙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검은 코트 남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재검사 받은 것, 홍삼정 분석 의뢰한 것, 이상한 문자 받은 것까지. 준호는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세린 씨가 왔어. 보험 서류랑 법적 보호자 지정 얘기를 했어. 뭐라고요? 세린 씨가 내가 동의했다고 하던데.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세린이가 어떤 서류 보여주면서 엄마 건강 걱정된다고 했는데
법적 보호자 얘기는 처음 들어요.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넌 나를 믿는 거지? 당연하죠. 엄마가 이렇게까지 기록을 남기는데 믿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준호는 문서철을 넘겨보며 혀를 찼습니다. 엄마,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오 형사님이랑 통화하고 있어. 그런데 시간이 걸린대.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세린이랑은 거리를 둬야겠어요. 그래도 내 아내인데. 아내보다 엄마가 먼저죠.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잘못 없어. 그날 밤 준호가 돌아간 후 영숙은 노트에 오늘 일을 정리했습니다. 세린의 방문, 준호와의 대화, 그리고 준호가 자기 편이라는 확신까지. 펜을 놓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받았죠. 여보세요? 영숙님이시죠? 민들레 검진센터 박 원장입니다.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다른 병원에서 재검 받으셨다면서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 검사 결과가 정확하니까요. 제가 어디서 재검받든 제 자유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괜한 돈 낭비하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의료기록 사본 신청하신 것도 취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숙은 화가 났습니다. 왜 제가 취소해야 하죠? 어르신, 이건 어르신을 위한 조언입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드시면 나중에 곤란해지실 수 있어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오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방금 민들레 검진센터 원장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재검사하지 말라고 의료기록 신청 취소하라고 했어요. 3분 후 오 형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통화 내용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세요. 시간, 상대방이 한 말 다 기록해 주시면 도움됩니다. 영숙은 노트를 펼쳐 방금 통화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박 원장이 한 말 하나하나를 기억해내며 적었습니다. 글씨가 조금 흔들렸지만 또렷했죠. 다음 날 아침 봉자가 가게에 들어서며 긴급하게 말했어요. 언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동네에 소문이 돌고 있어. 언니가 치매 걸려서 이상한 행동한다고.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야? 잘 모르겠어. 근데 어제 세린이가 슈퍼마켓에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봤다는 사람이 있어. 영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제 소문까지 퍼뜨리는 거였죠.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봉자야, 우리 오늘 동네 사람들한테 사실대로 얘기하자. 어떻게?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거, 재검사 받고 있다는 거. 숨길 필요 없어. 오후에 단골 손님 몇 명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영숙 씨, 요즘 괜찮으세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혹시 제가 아프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손님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저 지난주에 이상한 검진 결과를 받았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서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 받고 있어요. 제 정신 멀쩡하답니다. 영숙은 노트를 보여줬어요. 메일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손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노트를 봤죠. 이렇게 꼼꼼하게 적으시는데 무슨 치매예요? 그러게요. 누가 그런 헛소문을 낸 거죠? 영숙은 조용히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멀쩡하다는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손님들이 돌아간 후 봉자가 영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언니. 당당하게 맞서는 게 맞아. 그날 저녁 영숙은 혼자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뒷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영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문을 열지 않고 휴대폰으로 손전등을 켰어요. 뒷문 틈으로 빛을 비추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 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영숙은 문을 열고 장갑을 끼고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마세요. 당신을 위한 충고입니다. 영숙은 봉투와 종이를 비닐봉지에 넣어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영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협박 편지 받았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가게요. 문 잠그시고 기다리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30분 후 오영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살펴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지문 감식 들어가야겠어요.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 일단 가게에 CCTV 설치하시고 혼자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 편지는 제가 가져갈게요. 오영사가 돌아간 후 영숙은 봉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봉자야,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면 안 될까? 당연하지. 지금 갈게. 밤이 깊었습니다. 봉자는 거실 소파에서 영숙은 침대에 누웠지만 둘 다 잠들지 못했어요.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벽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새벽 3시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번호가 보였어요. 준호였습니다. 엄마, 세린이 통장에서 이상한 입금 발견했어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걱정 마세요. 영숙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편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죠.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숙은 노트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6째 날. 벽은 높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침 햇살이 가게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봉자가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커피 한 잔 해. 오늘 긴 하루가 될 것 같아.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어요. 손에 든 커피 잔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죠. 아침 8시였어요. 누구세요? 엄마, 나 준호야.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들어와.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봐야 해요. 봉투에서 나온 건 통장 거래 내역서였어요. 세린의 계좌였습니다. 영숙은 종이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3월 15일 은빛 재단에서 200만 원 입금. 메모란에는 성과금 1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저도 어젯밤에 우연히 알았어요. 세린이 잠든 사이에 통장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자가 다가와 거래 내역을 함께 봤어요. 언니, 이거 바로 경찰에 알려야 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영사였어요. 영숙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보자가 나타났어요. 제보자요? 네. 민들레 검진센터 내부 직원이에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바로 갈게요. 영숙은 준호와 봉자를 돌아봤어요. 경찰서 가야 해. 같이 갈래? 당연하죠. 세 사람은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이게 다 끝나면 세린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 경찰서에 도착하자 오 형사가 나와서 맞이했어요. 그는 영숙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안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수척하고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영숙님, 이분이 강미정 씨예요. 민들레 검진센터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용기를 더 일찍 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오 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메일이 떠 있었어요. 이게 센터 내부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미정 씨가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영숙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제목은 3월 목표 달성이었어요. 내용을 읽어 내려가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번 달 목표 5건, 건당 200만 원, 보호자 동의서 확보 후 C코드 청구, 검사 결과는 예민하게 조정, 협력 브로커에게 수수료 30%.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기가 그 5건 중 하나였던 거죠. 이게 정말이에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검진센터인 줄 알았죠. 근데 3달 전부터 이상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특정 어르신들한테는 검사를 일부러 낮게 조정하라고요. 그리고 보험 청구 코드를 바꾸라고 했어요. 왜요? 보험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요양원이나 보호시설 소개해주면서 중개 수수료도 받았어요. 영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럼 나만 당한 게 아니란 얘기네요? 아니요. 지난 6개월 동안 최소 20명은 됐을 거예요. 오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한데요. 홍삼정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뭐가 나왔어요? 병 안에서 표기되지 않은 진정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정확히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이에요.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에 들어가는 성분이죠. 봉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언니가 어지럽고 정신이 멍했던 게, 네, 그 성분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영숙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누군가 자기에게 의도적으로 약물을 먹인 거였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브로커들이에요. 검은 코트 입은 남자, 그 사람이 홍삼정을 직접 어르신들한테 나눠줬어요. 선물이라고 하면서요. 영숙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검은 코트 남자가 가게에 왔던 날, 친절하게 홍삼정을 건네던 모습, 그 사람이 약을 탄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르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검사 결과를 더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요. 오 형사가 끼어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은빛 재단이랑 민들레 검진센터, 그리고 브로커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정 씨는 내부 고발자로 보호받을 거예요.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영숙을 바라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영숙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안 당할 수 있잖아요. 조사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준호가 휴대폰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세린한테서 문자 왔어요. 뭐래? 어디 있냐고.
집에 왜 안 들어왔냐고. 영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세린한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네, 저도 각오했어요. 세 사람은 준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세린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빠 어디 갔다 와요? 그리고 어머니도. 준호는 거래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세린아, 이게 뭐야?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은빛재단에서 200만 원 입금됐더라. 성과금이라고 적혀 있던데? 세린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말해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세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뭐? 우리 빚 많잖아요. 오빠 사업 실패하고 대출받은 거. 그거 갚으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래서 내 엄마를 팔아넘긴 거야?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검진 권유만 하면 소개비 준다고 해서. 영숙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나한테 홍삼정 먹이라고 한 것도 당신이에요? 세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브로커가 그냥 가져다 주길래 어머니한테 드리라고 했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거. 세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은 복잡한 심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세린 씨,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은 인정해야 해요. 세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실망과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세린아, 당분간 우리 떨어져 지내자. 오빠, 나도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영숙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준호야,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괜찮아. 집을 나와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언니, 이제 끝난 거야? 봉자가 물었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법적인 절차가 남았어.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야 하고. 그날 오후 오영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님, 압수수색 완료했습니다. 증거자료 엄청 많이 나왔어요. 컴퓨터에서 피해자 명단도 확보했고요. 다른 분들도 많아요? 네. 23명이나 됩니다. 다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영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처럼 당한 사람이 23명이나 더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분들한테도 연락하실 거예요? 네. 피해자 조사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영숙님, 혹시 다른 피해자들 모임 같은 거 만들 생각 있으세요? 모임요? 네. 서로 정보 공유하고 법적 대응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자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외로웠을 거예요. 해볼게요. 제가 먼저 연락해 볼게요. 저녁 때 영숙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찹쌀과 대추, 밤의 향기. 평범한 일상의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갔어요. 약식을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찹쌀을 씻고 대추를 손질하고 밤을 까면서 영숙은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뭘 하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조심스럽게 받았죠. 여보세요? 혹시 영숙님이세요?
저는 박순덕이라고 해요. 경찰서에서 전화 받고 연락드렸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민들레 검진센터에서 검사받고 이상한 결과 받았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는데 영숙님이 먼저 신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 한번 만나요. 제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다 같은 피해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만나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인 아름다운 하늘이었죠. 그날 밤 영숙은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7째 날. 진실이 드러났다. 이제 회복할 시간이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도, 봉자도, 오영사도, 그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함께였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영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맑은 날이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3주가 흘렀습니다. 영숙은 가게 유리창을 닦으며 바깥 풍경을 바라봤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거리를 물들였죠. 예전 같았으면 쓸쓸하게 느껴졌을 풍경인데 지금은 아름답게 보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봉자였어요.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죠. 언니 봤어? 오늘 신문에 났어. 영숙은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사회면 한쪽에 큼직한 제목이 보였어요. 시니어 대상 검진 사기 조직 적발, 피해자 23명. 기사를 읽어 내려가자 지난 3주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브로커와 검진센터 직원들의 구속,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게 기사 안에 담겨 있었어요. 언니 이름도 나왔어. 최초 제보자 영모 씨라고.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자기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게. 봉자야, 오늘 피해자 모임 날이지? 응. 오후 2시에 구청 회의실에서. 그럼 준비해야겠다. 영숙은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서류 가방을 챙겼어요. 안에는 지난 한 달간 정리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법률 상담 자료, 그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까지. 오후 1시 반, 두 사람은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모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숙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숙은 빈자리에 앉았어요. 옆자리에는 지난번 전화 통화했던 순덕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 씨 덕분에 우리가 다 구제받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이긴 거예요. 잠시 후 오영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어르신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범 3명 모두 구속 기소됐고요. 검진센터는 폐업 조치됐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영사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부당하게 청구된 보험금 환수 절차를 시작했어요. 어르신들께 잘못 청구된 금액은 모두 취소될 겁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검사 결과는요? 모두 무효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공식 병원에서 무료로 재검사 받으실 수 있어요. 시에서 예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여러 어르신들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우리 정기적으로 모임 가지면 어때요? 무슨 모임이요? 시니어 권익보호 모임이요. 서로 정보도 나누고
이런 사기 예방법도 공유하고. 영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좋은 제안 같았습니다.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어떨까요? 좋아요. 구청을 나서며 봉자가 물었어요. 언니, 이제 마음 편해졌어?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런데 봉자야, 나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강연. 다른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겪은 일 얘기해주고 예방하는 방법 알려주고 싶어. 봉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구청 평생학습관에 신청해보자. 일주일 후 영숙은 평생학습관 강당에 서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살 영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나누려고 해요. 영숙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검은 코트 남자가 가게에 왔던 날부터 시작해서 재검사 받은 일, 증거를 모은 일,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힌 일까지. 어르신들은 숨죽여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영숙은 스크린에 준비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첫째, 낯선 기관에서 문자나 전화 오면 꼭 확인하세요. 발신번호 검색해 보시고 직접 그 기관에 전화해서 진짜인지 물어보세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검색해요? 인터넷에 번호를 치시면 돼요. 아니면 국번 없이 110에 전화하셔도 돼요. 정부 민원 전화예요. 영숙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둘째, 건강보조식품은 꼭 성분표 확인하세요. 제조사 이름, 전화번호, 유통기한 다 봐야 해요. 그리고 먹고 이상하면 바로 중단하고 병원 가세요. 셋째, 검진 결과 이상하면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 받으세요. MMSE 검사만 믿지 마시고 모카 검사도 같이 하세요. 그리고 검사 전날 잠 잘 잤는지, 컨디션 어땠는지 기록해 두세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넷째, 의료 기록은 환자 권리예요. 언제든 사본 떼실 수 있어요. 신분증 가지고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는 꼭 사본 만들어 보관하세요. 영숙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한테 얘기하시고 친구한테 물어보시고 경찰이나 구청에 상담하세요. 일일이 긴급 신고, 금융 상담 1332, 정부 민원 110 같은 번호들 꼭 기억하세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 어르신들이 다가왔어요. 영숙 씨,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요즘 이상한 전화 많이 오는데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겠어요. 영숙은 한 분 한 분께 인사하며 준비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엔 중요한 전화번호와 체크리스트가 적혀 있었어요. 저녁 때 가게로 돌아오니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준호야, 이게 뭐니? 엄마 축하하는 거예요. 강연 성공적으로 끝나셨잖아요. 영숙은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세린이는 어떻게 됐니? 이혼 절차 밟고 있어요. 그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요.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가 더 힘드셨을 텐데.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거 엄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뭔데? 엄마 명의로 된 적금이요. 제가 매달 넣을게요. 나중에 가게 리모델링 하시든지 여행 가시든지 쓰세요.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엄마가 포기 안 하셨으니까 저도 정신 차렸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준호가 돌아간 후
영숙은 혼자 가게를 정리했어요. 선반을 닦고 바닥을 쓸고 마지막으로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거리의 가로등이 반짝였어요. 그때 누군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하얀 에코백을 든 젊은 여자였어요. 아직 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여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와, 여기 한과 진짜 맛있어 보여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사고 싶은데요. 어떤 걸 찾으세요? 약식이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약식 상자를 꺼냈어요.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물었습니다. 따님이 효녀시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부모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여자가 돈을 내고 나가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히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카운터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강연, 어르신들의 박수, 준호의 꽃다발, 그리고 방금 젊은 손님의 밝은 미소까지 책상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2달간의 기록이 빼곡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니 떨리는 글씨로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첫째 날, 뭔가 이상하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며 영숙은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날, 나는 이겼다. 그리고 새로 시작한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외롭게 느껴졌을 달빛인데 지금은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가게 유리창에 작은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봉자가 만들어준 거였어요. 시니어 권익보호 모임 마이너스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구청 회의실에서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안내문도 있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112 긴급 신고, 금융 상담 1332, 정부 민원 110, 의료기록 사본 발급 마이너스 신분증 지참, 재검사는 다른 병원에서 이상한 연락 오면 가족경찰과 상담. 포스터를 붙이고 나서 뒤로 물러서서 봤어요.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언니 멋지다. 봉자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영숙은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봉자야. 맞아. 우리가 해냈지.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영숙 씨, 저도 그 모임 참석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누구나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지난번 강연 정말 유익했어요. 우리 딸한테도 알려줬어요. 할머니가 내민 건 메모장이었어요. 빼곡하게 적힌 노트에는 영숙이 강연에서 말한 내용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안 그래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점심때쯤 오영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님, 최종 판결 나왔어요. 주범은 징역 5년, 공범들은 3년씩 선고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검진센터 의사는 의사 면허 취소됐어요. 다시는 환자를 볼 수 없을 겁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형사님, 정말 감사했어요. 형사님 아니었으면 못 해냈을 거예요. 아니에요. 영숙님이 포기 안 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주방으로 갔어요. 약식을 찌기 위해 찹쌀을 씻었습니다. 맑은 물에 쌀알이 반짝였죠. 대추를 씻고 밤을 까면서 영숙은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오래전에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였습니다. 예전에는 슬프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경쾌했어요. 저녁 때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봉자가 큰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언니, 이거 봐. 뭔데? 상자를 열자 CCTV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 안전하게 만들자. 카메라 달고 보관함도 새 자물쇠로 바꾸고. 그래야겠다. 두 사람은 함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가게 안팎이 다 보이도록 4대를 달았습니다. 마지막 카메라를 달고 나서 봉자가 물었어요. 언니, 두렵지 않아? 뭐가?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젠 안 무서워. 우리 이제 방법을 아니까. 무슨 방법? 의심스러우면 확인하고, 무서우면 기록하고, 혼자면 연락하고. 봉자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린 정말 대단해. 그래, 우린 대단해. 그날 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2달 전만 해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속이는 것 같았고 아무도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자기가 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운 일상이 무너진 일상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피해자 모임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순덕 다들 잘 주무세요. 다음 주 모임 잊지 마세요. 명자 내 기대돼요. 우리 함께 힘내요. 철수 영숙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감사합니다. 영숙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쳤어요. 영숙, 우리 모두 잘 이겨냈어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걷고 있었습니다. 긴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죠. 길은 험하지 않았어요. 평평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봉자, 준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켰어요. 몸이 가벼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좋은 아침.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도 약식을 만들고 육과를 굽고 손님을 맞이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사는 게 아니었어요. 배우며 사는 거였습니다. 지키며 사는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사는 거였어요. 영숙은 앞치마를 두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앞 유리창에 붙은 포스터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문장을 보며 영숙은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일상의 시작. 그리고 그 일상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할 거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며 영숙은 작게 속삭였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그 목소리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희망과 확신만이 담겨 있었죠. 72살 영숙의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는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박영숙 할머니의 용기 있는 이야기는 전국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행동 덕분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고 숨어있던 보험 사기 조직들이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이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운명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